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순방에 이어서 오늘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위해 다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해외 순방, 여야 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구 방문이 큰 이슈였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가까운 행보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온라인 연락망 모집에 4만 명이 참여했다며 새 가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이슈들 김준일, 박원석 두 분과 함께 일석이조에서 분석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에이펙 정상회의,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대화를 재개하며 관계 안정화 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주말 사이에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은 쌀쌀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갈 곳이 많습니다. 먼저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미국,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닷새간 교전을 중지하는 대신 가자 지구에 역류된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게 뭐 확정이 된 겁니까? 뭐 확정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기류가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 읽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납치된 240명 정도의 인신 석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협상을 벌여왔어요. 그 이제 중심에 카타르의 중재가 있었는데요. 이 앞서 미국인 2명, 이스라엘인 2명 모두 4명의 인질이 풀려난 바는 있지만 다수의 인질 석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교전 당사자는 50명 이상이 24시간마다 일정 인원씩 나눠 석방되는 동안 최소 5일간 전투작전을 중단하게 되고 지상에서 교전이 중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공에서 감시도 이뤄지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아울러 교전 중지는 이 연료를 포함해 인도적 구호품이 상당량 가자지구로 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뭐 사실 잠정 합의됐다라고 먼저 보도했다가 백악관에 합의된 거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니까 다시 근접했다 이렇게 좀 바꾸기도 했는데 그만큼 많이 지금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 아직 합의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 부보좌관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협상이 좁혀지고 있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협상 타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석방된 것을 확실히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을 또 아꼈어요. 하지만 인질 석방과 휴전 얘기는 좀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잘못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는 이스라엘이 계속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 또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휴전은 그러니까 교전 중지는 며칠간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은 이제 중지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여전히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장악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질 석방 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 지금 최근에는 사실 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의 정확한 수치를 집계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일단 현지 시간으로 18일까지는 총 12,300명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이 중에서 어린이가 5,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이 희생자 5,000명이라는 숫자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20여 개국에서 벌어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나온 어린이 사망자를 모두 합친 2,985명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가자 지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 가자 지구 내 병원들을 잇따라 이제 공습을 했었는데 이 병원들에서는 계속해서 어린이 주검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또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습을 가했던 병원, 특히 하마스 작전본부라고 지목하면서 이 진입을 했던 알시파 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도 작전본부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가자 지구 내의 장악 전략이 과연 일단 맞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효과적이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미국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지상 통제 그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마스를 격파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또 인질 대부분이 여전히 하마스에 억류돼 있고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사이에 지금 민간인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진전이 된다고 하는 협상이 타결되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장기간 이 인질 석방을 이끌어낸다도 과연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섰느냐 이 부분에도 이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가자지구 북부로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군이 지금 남부까지 지금 가겠다고 사실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 근거로 된 것이 하마스 대원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이 피라민들의 사이에 섞여서 도망을 갔다면서 지금 남부까지 진격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외신들은 정말로 피라민에 섞여 있다면 그 하마스 대원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어떻게 식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주민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하마스를 걸러내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내로 돌아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라 했더니 악수와 잠깐의 환담은 나누었지만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열리지가 못했네요. 네. 회담 불발 원인에 대해서 우선 두 정상의 일정이 맞지 않았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6년 만에 이 방미에서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를 치른 시진핑 주석 쪽의 일정 조율이 좀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미중 사이의 대탕트 분위기, 화해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서 안정화 국면이 이어지면 우리도 대중국 외교 보폭을 늘려갈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최근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고 또 한덕수 총리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긴박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으면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외교 장관들의 만남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중 정상회담 기회는 엿볼 것 같아요. 아마 두 정상이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영국 매체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중국을 향해서 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방향도 지금까지는 어떤 한미일 여기에 좀 집중이 됐다면 중국을 향한 어떤 외교적인 노력,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또 대북 관계에 그만큼 중국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다시 영국 또 이제 프랑스를 잇따라서 방문할 예정인데요. 자,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여당은 국익을 위한 외교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예산 낭비, 혈세 낭비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에이펙 일정을 마치고 18일 토요일에 돌아왔다가 어제 하루 국내에 머물고 다시 오늘 지금 영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찰스 3세의 첫 국빈 초청이라고 하고 또 영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3박 4일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또 네, 마지막 세일즈 외교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5박 6일인데 이번 순방을 마치고 12월에 또 유럽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올해 12월까지 19개월간 16번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을 간 것이라서 사실 지난 국정감사나 지금 내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도 이 야당에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올해 잡혀있던 정상외교 예산이 249억 원으로 배정이 돼 있었는데 이미 초과를 해서요. 예비비를 기존에 있던 정해져 있던 예산을 넘어선 329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578억이 정상외교 예산에 들어갔는데 이 중 대부분이 순방에 쓰였다라는 것이 지금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고 이 578억이라는 예산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박근혜 정부 때 정상외교 예산이 연평균 182억, 문재인 정부는 163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비하면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 2.5배나 늘어났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 야당과 전문가들에서는 순방 예산 자체가 액수가 이미 너무 과할 뿐 아니라 그 투명성에 있어도 의문이 많다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엄격한 계획 그리고 국회 심사를 거쳐서 순방 예산 또는 정상외교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미 2배나 넘어서는 예비비를 썼다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다. 그리고 같은 지역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국 프랑스를 갔다 와서 12월에 다시 네덜란드를 간단 말이죠. 원래 이렇게 비슷한 지역은 묶어서 한 번에 순방하도록 보통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하기 마련인데 다시 돌아왔다가 네덜란드로 가는 이런 상황도 사실 대통령실이 잘 조정을 못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순방 예산에서 보면 선물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선물 누구에게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또 김건희 여사 대부분의 순방 일정에 동행하고 있는데 언론 취재가 또 차단되고 있는 점 이런 점들도 지금 불투명한 세금 운용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관련한 부분을 또 잘 국회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지난 주말 동안에 사실은 큰 이슈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로 정부 민원 서비스가 먹통이 됐었죠. 가까스로 복구는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7일 공무원 전용 민원 처리 행정 전산망, 그러니까 세월 시스템이 장애 문제로 사용자 접속이 막히면서 주민센터 같은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이 됐었고 등본도 못 떼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도 못 떼게 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만 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네. 뭐 말씀하신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것들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마저 멈춰서면서 모든 민원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대로 주민센터 찾은 시민들이 정말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행히 정부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정보24 지난 주말 18일 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또 이 공무원 전용 전산망 세월도 복구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행정 전산망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건이 오늘 이 시점에 잘 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 평일 업무가 재개되는 오늘이었는데 쏟아지는 업무량을 행정 전산망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오후에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민원이 오후에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나는 만큼 문제없이 정상 작동하는지 오늘 오후까지 쭉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복구됐는지가 중요할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생기면 좋지만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이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행정 민원 서비스가 사실상 3일 동안 이제 먹통이 된 것이고 다행히 이제 주말이 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시민들의 피해가 뭐 금요일 하루에 좀 머물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결정적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3일 동안 먹통이었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뭐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발생했다 그런 보도도 나왔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정부가 그 3일 동안 일단 원인 파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도 사실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의 어떤
적극적인 안내나 사과도 굉장히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시도 세월 행정 시스템, 이 시도 세월 행정 시스템은 말 그대로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쓰는 행정 시스템인데 여기 오류가 생겼다는 걸 행안부가 17일 오전 8시 40분에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자체 등 민원을 담당하는 주체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를 안 했어요. 오전 8시 40분에 인지를 하고도 행안부가 구체적인 공유를 안 해준 겁니다. 금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금요일에.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혼란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사태 발생 9시간이 지난 17일 오후 늦게 한 오후 5시 40분경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원 처리 예정일을 소급해서 적용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여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나 어떤 사과하는 내용 같은 게 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태가 알려진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17일 오전 9시에 이 동사무소들이 문을 열잖아요. 그때부터 일선 주민센터에서 일단 대민 업무를 하면서 막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발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민센터를 찾았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이 먹통이 됐다는 사실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의 SNS로 먼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도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17일 오후에는 은행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하다 보면 이제 개인정보 신원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게 발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은행까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도 사실 행안부에서는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못했고 먹통 사태 3일째가 된 어제 좀 이제 구체적인 이 사태 원인을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행정 전자서명 인증 시스템의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를 어느 서버로 보낼지 이렇게 결정하는 통신 장비라고 하는데 이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어제 원인을 밝혔지만 계속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장비 안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L4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는 거를 17일에도 행안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장비가 항상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대체 장비를 넣었는데 또 그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왜 이러는지를 지금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오늘 오후에 민원이 밀릴 때 과연 제대로 되느냐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 네.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지적 도 나오고요. 또 정부 차원의 사과도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불통 사태 24시간 만인 18일 오전 8시 30분에야 이 한덕수 총리 입장문으로 해서 사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부실하고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는 많은 또 민원 요구가 있을 테니까 안정화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공인혜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한강을 따라선 교통량이 줄었지만 도심 안쪽 집회 준비로 혼잡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동화 면세점 앞에서 4,000명이 모이는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종대로 서울시청 방향 동화 면세점 앞 5개 차로가 부분 통제 중이고요. 반대차로 나누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오산 부근 5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 오산 나들목 2차로엔 사고 차량이 서 있고 4, 5차로에 사고로 뒤집어진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2km 구간 매우 혼잡해서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도 기흥 동탄 부근 5차로에선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고 반대 부산 쪽 서울시 구간과 수원 일대 남사 부근으로는 차가 많아 정체입니다. 더 가서 옥천 2터널 1차로의 작업 때문에 금강부터 3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진교터널 2차로의 작업 여파 진교 나들목부터 6km 구간에서 크게 밟습니다. 또 창원 1터널 1차로에선 사고가 나 부근 혼잡하니까요.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 정치권 소식입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제는 완전히 헤어진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12월 27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에 와서 눈물의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뭐 신당 창당으로 안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12월 27일에 무조건 신당 창당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계속 상황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러다가 12월 27일까지 가다가 어떤 큰 변화가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이나 뭐 신당 창당이 아니라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지자 연락망 구축하겠다라고 온라인에 띄운 다음에 지금 연락처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 8시쯤에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이 연락망을 올린 사람 수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을 목표로 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지자들 연락망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당 창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신당 창당까지 갈지는 아직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네. 12월 말까지 좀 봐야 된다. 12월 27일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이른바 쌍특검 그 투표 결과 어떻게 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 제2요구권 행사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의 변화나 대통령의 변화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본 다음에 이 전 대표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12월 그러면 25일 크리스마스 날은 많이 주목하는데 27일을 또 주목하게 되네요. 아마 이준석 전 대표 개인의 그 정치 데뷔일이 아마 12월 27일 겁니다. 네. 2011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네. 시작을 했던 날이 12월 27일이라고 했는데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꺼내들었는데 당 내에서는 갈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17일에 4호 혁신안으로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된다. 상향식 네. 공천. 그러니까 경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른바 이제 용산 또 검사 출신이 중진 불출마 지역을 대체한다. 이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어쨌든 공정한 경선 경쟁을 하도록 하면은 그런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4호 혁신안으로 이 제안을 한 것인데 물론 아직 당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혁신위가 지금 4호까지 낸 이 혁신안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냈던 이 영남 중진이나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결단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관건이다. 그게 일단 전제가 되어야 뭐 청년들의 공천 비중을 좀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공정하게 100% 상향식 경선 경쟁으로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알려져 있다시피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4호 혁신안까지 계속해서 이런 혁신안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혁신안들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위가 여전히 이 영남 중진이나 친윤 의원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언론에 계속해서 험지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혁신위의 의지는 굉장히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만큼 이 영남에 있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불만은 오히려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미 장제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것이고요. 또 이 당 안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이 전략공천 배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선 경쟁을 하면 결국에는 당에 조직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름이 알려진 분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이 지역구에서 당 지도부가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좀 유능한 인재들 영입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30-40명 영입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유능한 인재들 청년 이렇게 좀 젊은 분들 인재를 영입해놓고 이거를 경선에 참여하라 그러면 힘들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볼멘 소리도 당내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러기도 쉽지 않고 저러기도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현수막에 대해서 청년 세대 비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겁니까? 네,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이런 컨셉으로 제작한 현수막 이게 내용도 알려졌고 그다음에 실제로 걸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도 아까 아침에 보니까 걸려 있던데 남아 있는 게 있던데요. 지난 17일에 불거진 그런 논란인데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에게 온당 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청년 비하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청소년 현수막이 아니냐 또 2030을 대상으로 한 그런 현수막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어지니까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총선용이 아니고 홍보대 행사가 행사를 위해 준비했던 거다. 근데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한준호 이 총선기획단 홍보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뭐 당의 어떤 잘못이냐 이런 것들보다는 이 소통 과정에서 매끄럽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사과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 이게 당 밖에서도 나왔지만 당 안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비명계, 그러니까 이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어제연 간담회에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시의원과 대학생 위원장 등이 아니 이 근시안적인 멘트를 해놓고 분명한 사과가 없었다. 이번 현수막이 2030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문을 막았다. 이런 비판도 했었고 또 친이재명계, 그러니까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진상조사 책임자 징계, 프로젝트 중단 이걸 또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아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뭐 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당의 착오이고 불찰이었다.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이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행사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책임자 징계 여부는 어떻게 됐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라고 답을 좀 피하는 모습 보였는데 향후 어떻게 또 조치가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총선 앞두고 민감한 이슈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 5선 중진 더불어민주당이죠. 이상민 의원이 탈당 이후에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네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준석 신당 합류 여부를 놓고도 고민하고 검토하는 이상민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신당 쪽이 가까워지는 겁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가까워지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의힘 입당 그리고 탈당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종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내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고 나를 반긴다면 가겠다. 내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개의치 않고 어디라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15일에는 사실 어떤 가능성이든 배제할 수 없다라는 수준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이번에는 나를 반긴다면 가겠다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회자가 민주당을 그럼 탈당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확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또 돌아보니 남으려는 마음도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다. 이 나간다는 결정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또 잔류의 가능성도 조금은 남겼어요. 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탈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또 시인을 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이상민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혼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양양자 의원 그리고 또는 민주당의 비판 세력 이런 분들하고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조금 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상황이라 이상민 의원 지금까지 일단 탈당 가능성은 높고 향후 행보는 국민의힘이냐 뭐 이준석 신당이냐 이 부분은 역시 12월에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2월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네요. 자,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봅니다. 자, YTN이 소유권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연합뉴스 TV까지 포함해서 두 보도 채널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단계를 서두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연합뉴스 TV는 무슨 일이지라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연합뉴스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지난 16일 방통위가 YTN과 연합뉴스 TV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YTN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해드렸죠. 유진그룹이 대주주 후보로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심사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합뉴스 TV는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의 지분을 보유를 했지만 의료재단인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최근 지분 30.08%를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 그러니까 이 지분율은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3일 최대 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걸 방통위가 지난 16일 심사 계획을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 심사가 총 7번 있었거든요. 보통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와 심사 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소 한 달 정도 걸렸는데 하루 만에 의결하고 뭐 사흘 만에 뭐 이걸 의결하고 이거 속도 좀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 민주당이 이번 달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재발의한다. 그래서 12월 1일 표결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뭐 이거는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그 전에 정부가 추진해온 이 공적인 보도 채널의 민영화를 좀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기존 전례와 비교해 보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게 결국엔 공영적 기능이 좀 사라지고 사용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도 전문 채널이 갖고 있는 공영성이 또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합뉴스 TV는 우리가 사실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인데 대주주와 관련된 문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네요. 네, 을지재단 이사장 박준영 이사장이 2018년 11월 1심 재판에서 이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을지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지재단 이사장이 그 병원 의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마약 성진 통제인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서 무려 3천여 회나 투약을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는 무죄가 선고났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처방을 해준 의사는 처벌이 가능한데 처방을 받아서 투약한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법률적 미비점으로 무죄는 나왔습니다만은 을지재단 이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무려 3천회나 이거 페티딘이 굉장히 또 위험한 약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 심사냐 지금 연합뉴스 TV 대주주로 되는 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5399님 무기력한 월요일인데 락킹한 노래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본조비의 It's My Life 조용한 말씀이시죠. 당연히 틀어드려야죠.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It's My Life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A silent prayer for faith departed. And I ain't gonna be just a face in the crowd. You're gonna hear my voice when I shout it out loud. It's my stood their ground. For Tommy and Gina never back down. Tomorrow's getting harder, make no mistake. Look, ain't even look, you gotta make your own breaks. It's my Instead I did it my way. I just wanna liv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게 있죠. 뜻하지 아니하던 기회를 만나서 자기가 하려고 하던 일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뜻의 쉬려던 차에 넘어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마침 쉬려고 하던 차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던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핑곗거리가 생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동사 쉬다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허리쉼이란 고유어 명사도 있는데요.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한참 동안 일을 하면 허리가 상당히 아프죠. 이렇게 허리를 써서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플 때 잠깐 쉬면서 허리의 피로를 푸는 것을 허리쉼이라고 하고요. 동사 허리쉼하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길을 걷거나 서서 일을 하다가 잠깐 다리를 쉬는 일을 다리쉼 또는 다리쉬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서 잠시 다리쉬임이라도 하려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머리 쉼이란 말도 있는데요. 일하다가 잠시 반머리에 나와 쉬는 일을 뜻하고요. 여기서 반머리는 바디랑의 양쪽 끝이 되는 곳을 가리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서울 11도, 대전 13도, 강릉, 광주, 제주 15도, 부산 17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아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서울 14도, 대구 1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가워서 일교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수요일 낮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등 서쪽 일부 지역에 비가 지난 뒤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면서 금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토요일에는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져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연이어 프랑스를 방문하는 5박 7일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이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치러진 남미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좌파 집권당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배경음악이 오늘 갑자기 또 몰입이 되네요. 네, 갑자기. 네. 기가 그쪽 쏠려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네, 빨리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오류를 복구를 빨리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정말 잘 복구돼야 되는 게 아까 한입뉴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 행정 전산망 오류입니다. 지난 17일 발생을 해서 민원 서류를 빨리 제출했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애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디지털 강국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네. 자, 많은 불편함들 겪었을 텐데 지금 상황 그리고 주로 어떤 비판이 쏟아졌는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오늘이 복구하고 첫 평일이잖아요. 월요일이 이제 시작돼서 긴장된 마음으로 다들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선에서 큰 혼잡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서류 처리 못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몰려서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에 중요한 서류들 급박한 거 못 받은 분들도 그렇고 헛걸음해야 됐고 이런 불편함들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었고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내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르고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더 헛걸음을 했던 거고 그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제 손해를 본 분들 중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소송이 벌어진다고 하면 역시나 그 책임 소재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책임이 정부에 진짜로 있고 그 손해는 이 전산망 마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의 사례들을 좀 보면 2017년에 그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 장애가 있었을 때 요때는 이제 피해자들이 그 보상을 받는 걸로 결론이 났었고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는 그 카카오 먹통 사고가 있었죠. 그때 그 원고 패소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게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올해에만 이런 행정망 마비가 된 게 세 번째거든요. 아, 그래요? 네. 3월에 법원 전산망이 마비가 됐었고요. 6월에 그 나이스라고 하죠.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지금 사실 규모는 키우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주요 서버나 통신 보안 장비에서 덩치 키우기에만 치중을 하는 동안에 사실 보면의 업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안정화되거나 빨리 대체 복구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그동안에도 그 뭐 KT 화재 사고도 있었고 아현동이었나요? 네, 카카오톡도 그렇고 농협이라든가 뭐 카드가 안 된다든가 할 때 이거 하나 안 될 때 와 내가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나라는 걸 느꼈던 적들이 있잖아요. 네, 더 큰 유사시 어떤 더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건 정말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도 안 된다. 그 전에 잘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반면교사에서 철저하게 좀 잘 보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행정전산망은 좀 삐거덕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환호와 또
물결쳤던 현장도 있었습니다. 바로 주말에 롤드컵과 페이크로 들썩였는데요. 게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것이 바로 페이크. 바로 이제 게임 강자인데요. 지난 19일 왜 웃으시죠? 네. 서울에서 열린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중국을 꺾은 거죠? 네. 네, 한국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누적 집계 전 세계 4억 명이 시청하는 역대급 흥행이었다고 하네요. 네, 소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중국이랑 결승에서 만나서 7년 만에 우리 한국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는데요. 이 경기가 19일에 열렸죠. 그 고척돔에서 18,000여 명이 관람을 했고 티켓이 워낙 이게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못 들어간 분들은 그 경기장 주변을 맴돌거나 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e스포츠를 위한 거리 응원전도 펼쳐졌는데 네. 한 15,0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와. 이 광화문 광장에요. 그동안에 사실 뭐 여러 축제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집회 같은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집회 시위가 많이 네, 또 매주 있긴 하잖아요. 하게 되는 장소가 또 광화문 쪽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코스프레 복장을 한 그런 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벤트 부스도 즐기고 네. 시민들이랑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기장 못 들어가는데 거리 응원전만을 위해서 이제 지방 각 곳에서 몰려오셨고 또 수능 끝난 수험생들이 많아가지고 네, 또 기대를 품고 왔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외국인 팬들도 여기를 찾아서 응원 열기를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진짜 아직 뭐 그게 이게 세대별로 나뉘긴 하지만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이름을 또 듣고 하니까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경기장 근처를 지나던 분들은 좀 아직은 얼떨떨해하면서 정말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거냐 듣긴 했는데 너무 놀랍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직은 어색해하면서도 신기해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 올해 롤드컵 시청자 수를 이거 누적 접속자 수 기준으로 보면 처음으로 4억 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예선전부터 토너먼트까지 이게 쭉쭉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오프라인 관중만 해도 총 7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후원한 기업들도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팀 T1이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 포 아우디를 꺾고 네. 대승을 거뒀는데요. 우리 팀인 T1에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특히나 페이커가 정말로 네. 그냥 올리원이에요.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커리어적으로도 범접할 수 없고 그렇지만 전 세계 e스포츠 선수들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10년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장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활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용기를 주는 모습이 있고 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롤드컵이 열릴 때 이 우승컵을 거머쥘 기회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으로 예상이 됐던 거죠. 나이도 있고 또 다음부터는 다른 곳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한국이 홈 경기일 때 제발 페이커가 우승컵을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 팬들조차도 T1을 우리 팀을 응원할 정도로 그런 건데 또 페이커 하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는 선한 영향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뭐 한 가지 정말 최근에 엄청 화제가 됐던 일화를 소개해드리자면 그 경기 뭐 스포츠 게임 뭐 이기고 나면 사진 기자들이 이제 제스처를 해달라고 그렇죠. 뭔가 이제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약간 사진 포토 세리머니죠. 네. 그러면 이제 엄지 척하면서 이걸 하나 찍어달라고 하고 그다음 엄지를 내려서 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페이커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e스포츠라고 하면은 왜 대부분 생각하기에 이제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하다 보니까 뭐 조롱을 한다든가 욕설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쉬운데 항상 페이커는 본인이 경기를 하면서도 절대 뭐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라는 신조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팬들도 뭔가 상대 팀을 존중하고 응원하겠다. 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뭐 경기 보기 전에 목욕제개로 몸을 깨끗하게 하겠다.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왔다. 이렇게 본인의 선행을 인증하는 모습도 선한 영향력이네요. 네.
그래서 10년간 굉장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세계 e스포츠 리그를 정말 그야말로 상징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게임업계에서는 넘버원이죠. 이 인기도 세계 최고죠. 네, 넘버원, 올리원, 뭐 어나더. 네. 조은정 평론가 어떻게 연락되나요? 페이커에게? 저 좀 어떻게 뭐 소장님의 인맥으로 어떻게? 네. 자세하게 말씀 주셔서 저는 연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만 알고 있죠. 저는 페이커 선수를 잘 알아요. 저만. LOL이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그래서 네. 롤드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LOL. 네. 3640님 배 소장님 게임 잘 모르는 거 티나요? 네. 현타가 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12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떤 문항들,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제 그 문항에 관련한 뭐 난이도라든가 정답에 관한 게 역시나 올해에도 제일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 또 고사장과 감독관 이런 시험 환경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이번에 킬러 문항 문제도 있었죠. 그 논란이. 그래서 킬러 문항이 정말로 배제된 게 맞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험장에 관한 항의 내용을 보면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종료벨이 1분 30초 정도 일찍 울렸었고요. 이것 때문에 항의가 들어왔고 또 제주 시내에서는 종료 5분 놔두고 국어 시간에 종료 5분 앞두고 정전이 됐었던 점. 그리고 전북 남원시의 한 고사장에서는 영어 듣기 평가 시험 중에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7초가량 울렸다고 합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주장하기로 이 감독관이 휴대전화로 동영상까지 시청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북 도교육청에서는 이 동영상 시청 여부가 진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또 한국지리 4번 문항은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충주시 홍보맨 덕분에 수능 문제를 맞췄다. 이런 또 인정 글들도 나왔다면서요. 네. 충주시 홍보맨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한번 우리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죠. 네, 네. 공무원인데 유튜브로 이제 충주시를 알리는 네. 그런 홍보팀에서 일을 하다가 젊은 세대 스타일로 영 스타일로 또 홍보를 해서 네. 널리 유명해진 분이죠. 유행을 잘 간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딱 이렇게 되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 한국지리 4번 문항이 특정 지역을 설명하고 위치를 맞추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강 뱃길과 육로교통의 길목으로 삼국시대에는 각축을 벌이던 전략 요충지였다. 수자원 확보와 홍수 피해 경감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전력 생산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을 맞춰야 되는 건데. 충주인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지리를 해요. 이게 근데 옆에 나온 이 지자체 마크가 관건이에요. 네. 그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충주시 유튜브를 봤다면 눈에 익을 만한 심볼 마크. 이게 충주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방금 뭐 육로교통 뭐 이런 설명 삼국시대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마크를 보면 이거 충주시인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들과 수험생들이 나 이거 진짜 마크 있어서 시험장에서 너무 반가웠다. 이 문제는 덕분에 맞췄다. 정말 이거 보고 맞췄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근데 요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자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마크들이 있는데 몇 개나 알겠어요. 보고 여기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자체로 오늘 좀 잘 안 맞네요, 우리 둘이. 아직 머릿속에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도 마크를 만들어야 되겠군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좋습니다. 네. 어쨌든 간 이렇게 뭔가 공무원의 한 그런 노력과 재능으로 지자체를 널리 홍보할 수 있었던 것도 좋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재미와 흥미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가간다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유튜브도 보고 또 수능 문제도 맞추고. 자, 한 가지 주제 짧게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독립운동을 했지만 서운을 받지 못하고 잊혀진 독립운동가 40여 명을 찾아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니까 또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지난 금요일이 순국 선열의 날이었습니다. 전남대 연구팀이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발굴을 했는데 멕시코와 쿠바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40여 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왜 저기 뭐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쪽은 생각을 해도 멕시코와 쿠바 쪽은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1905년에 멕시코 농장으로 노동 이민을 한 동포들이 그 멕시코 지방회나 쿠바 지방회를 결성하고 외교비, 교육비, 광복비 이런 것들 각종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저 멀리 타향살이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리타구에서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그분들의 마음을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방송계 스타 그러면 김준일 수석 에디터 아닙니까? 요즘 방송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항상 그냥 불러주면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잘 하니까 또 많이 불러주시나 보죠. 예. 조금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변에 조언도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몇 개 정리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뭐 이 동네에서 좀 정리될 것 같네요. 예.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APEC 정상회의 참석자 미국을 다녔고 오늘은 또 영국 방문과 프랑스 방문 출국을 했습니다. 자, APEC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결속은 재확인을 했고요. 중국과는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 자, APEC 순방에 또 관심사이기도 했고 또 한중 관계를 좀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기대를 했었는데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죠. 어쨌든 미중 간에도 정상회담을 했고 또 일본 중국 간에도 정상회담을 했고 그 이외에도 중국이 여러 나라들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했다고는 하나 성사는 안 됐습니다. 잠깐 뭐 스탠딩 미팅 한 3분 정도 하고 끝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약간 자업자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선 이후에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그 미국, 일본, 그러니까 한미일의 편중된 외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중국 관계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한중 관계가 여러 차원에서 좀 불협화음을 일으킨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는 좀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외교라는 것들이 이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보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경제 측면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때문에 이거를 역대 정부가 보수 정부든 혹은 뭐 민주당 정권이든 막론하고 한중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너무 눈을 감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른바 이제 뭐 신냉전이라고 하는 진영 외교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라는 큰 구도에 대한 관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나라가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하는 게 또 현대 외교의 특징입니다. 그건 뭐 중국, 미국, 일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서로 으르렁거리던 이 중국과 일본 관계에도 좀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런 미국 중심의 가치 외교의 선봉장인 것처럼 나서다가 다른 대외 관계를 그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북한과의 또 조정 역할을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 여론도 중국과의 교역 거래량이 좀 적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은 우리에게 중추 교역 국가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인식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몇 개 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수입 품목 중에서 특정국에서 수입 비중이 70% 이상인 거를 이제 공급망 취약 품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취약 품목. 네. 한국가에서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죠. 이거는 의존도가 높은 거네요.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2,434개, 미국이 601개, 일본이 565개.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이제 다 가져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합쳐도 중국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제 디리스킹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게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한국이 지금 13개월째 대중 무역 적자거든요. 예, 이게 우리 중국이 중간재를 한국 거를 수입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자국 거를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중국과의 어떤 이런 관계가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예요, 사실은. 물론 중국의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자국 국가 거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중간재들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한중 관계의 이 정치 여파가 정말로 1도 미치지 않았을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한국 경제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올해 내년까지 지금 이렇게 안 좋을 상황이라고 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생각이 있느냐예요. 자, 1년 전에 발리에서 지금 정상회담 열렸었거든요. 그때 미중 간에는 3시간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중일 간에는 45분 했고 한국은 25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며칠 전에는 미중 간에 4시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일 간에 1시간.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지만 비슷합니다. 한국은 없어요. 3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국 얘기는 굳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그러니까 한미일의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중국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의도적 홀대를 한 것도 맞지만은 사실상 뭐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미국하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독자적으로 움직이질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전략적으로도 그런 판단이 섞여 전략적 무시와 함께 같이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안미 경중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새로운 전략을 하지만은 최소한의 독자적 자율성과 이런 전략은 있어야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개무시 상황에서 조금 극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뭐 중국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지금 방문하면서 텔레그래프한테 그 외신한테 외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신 인터뷰하는데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는데 중국의 역할 촉구하면은 중국이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입 벌린 그냥 그럴싸한 얘기로 외교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지 해서 전략적인 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실리 외교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위험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면 방금 전에 김수석 에디터가 이번 APEC에서 중일 정상회담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1시간 동안 1시간 있었는데 정도. 예. 한중 정상회담은 없었다 아쉬운데 자,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영업사원 1호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많은 또 외국에서 외자 유치라든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순방 비용이 든다고 해외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권에서는 또 순방 비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이 너무 잦습니다. 지금 취임 이후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19차례 이제 해외 순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거의 매월 한 번씩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전보다 국력이 달라졌고 국가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그 외국에서의 초청도 많고 과거의 대통령들보다 해외 순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유독 잦아요. 전임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런데 지금 국내 정치나 이제 국내 경제 상황, 뭐 민생 녹록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해외에 사시는 분인데 국내에 잠깐씩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다자회의도 많고 또 상대국의 초청 우리 국익 차원에서 가야 될 일정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일정은 뭐 총리가 참석한다든가 근데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스크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잦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 문제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 빈도와 또 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혈세를 가지고 외유 다닌다는 식으로.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쓴 평균 그 국비 그러니까 순방 그 예산을 보면 문재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금 거의 3배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굉장히 의아하다. 어떻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냐. 그리고 일정이나 동선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지금 당장 영국, 프랑스 5일 동안 방문하는데 12월 달에 또 네덜란드 멀지 않은 방문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효율적인 일정이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의 세부 내역 같은 것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그 자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그 경제적 효과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여권 내에서도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순방이 잦거나 또 예산 사용에 있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과다 비용 지출 또 투명성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는 반드시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 30%대에서 움직일 기미를 안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외채에만 신경을 쓸 텐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일단은 올해 배정된 게 이제 외교 그 예산으로 배정된 게 249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비비에서 329원을 더 끌어다 썼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정상회담 관련 예산을 아예 664억 원으로 책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지금 267%, 2.67배 늘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지금 긴축 예산 한다면서요. 그래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인 2.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267%로 늘렸다? 좀 긴축한데 지금 뭐 검찰 특활비 같은 건 안 깎고 그리고 뭐 R&D는 다 깎고 이런 거는 뭐 늘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윤건영 의원이 이제 확인을 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순방할 때 쓰는 비용이 15억 원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5억 원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이렇게 뭐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10억씩 더 쓰죠? 뭐에 쓰는 건지에 대해서 그럼 공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세일즈 외교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세일즈 외교 하는 거 굉장히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세일즈 외교에 있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세일즈 외교의 실제 이 성과가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역대 정부 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권칠승 의원이 이제 그때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때 자원외교했는데 73건 중에 62건이 성과가 없었다. 당시 기준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성과로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MOU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하나 걸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MOU는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성사율이 된다고 보면 됐고 지금 중동 국가하고 맺은 MOU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중동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들이 사우디 나 이런 데 다른 나라하고도 같이 맺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입찰 자격을 줄게. 이 정도인데 이거를 마치 확정된 금액인 것처럼 다 발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역대 정부 다 그렇게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MOU 체결한 거 사우디랑 체결한 거 8건 중에 4건밖에 안 됐습니다. 반타작이나 한 것도 좀 잘한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마치 어마어마하게 이 정도 막 돈을 쓰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올해만 지금 다음 달에 네덜란드 가면 13번째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야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붙여서 가야 돼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붙여서 가야지 왜 또 귀국했다가 또 갑니까? 일정 조율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막 펑펑 쓰는 게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네. 두 분 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데 물론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설명이 다르긴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 내부에서 이 캠페인 홍보 관련해서 좀 시끌벅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캠페인 홍보 현수막에 민주당의 홍보 현수막입니다. 청년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자, 이 총선 내년 앞두고 있고 요즘에 이제 여야 정당 간의 또 대치 국면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먼저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 배경이 이런 겁니다. 23일로 예정됐던 총선 기획단이 추진하는 새로운 민주당 갤럭시 프로젝트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 현수막에 이 문구가 담겨서 지금 논란이 커진 건데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갤럭시 프로젝트 시작을 무기한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논란이 커지니까. 일단은 저는 민주당 내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그 라인, 뭐 홍보위원장 또 민주연구원도 관계되어 있다 그러고 총선기획단 거기에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무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요즘 청년들의 입맛에 맞게 별 생각 없이 광고 카피 하나 뽑듯이 이걸 뽑아 들어가지고 야, 이 정도면 이거 굉장히 참신한데 이러면서 지역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스크린이 안 된 겁니다. 사무총장 그 직인까지 맡아서 이걸 내려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 스크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능하고 무감각한 사람들부터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인 그 이해 접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 혹은 각자 도생의 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청년들이 워낙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존재여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구조 환경이 청년들로 하여금 그런 생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몰고 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는 없이 마치 청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청년 비하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죠. 이제 그런데다가 민주당의 체질을 보면 이게 86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심 기득권, 중심 세력은 86이에요. 청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청년들이 길을 못 핍니다. 그 86세대의 그런 기득권이나 이 권력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요. 네, 근데 이 86세대의 세계관이 멈췄어요. 이를테면 요즘 이제 개딸들이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입만 열면 그 얘기하는 수박, 뭐 내지는 뭐 토착외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적과 나를 구분해서 어쨌든 그 이분법적으로 그 편을 가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는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이런 어떤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에 딱 멈춘 게 민주당의 지배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게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물리적으로 연령이 들었다 하더라도 저는 뭐 젊은 세대와 소통하거나 혹은 못할 게 없다고 보는데 물리적 연령도 이미 이제 60대에 접어든 데다가 세계관이 멈춰버렸어요. 80년대 세계관에서. 이 민주당의 지배적 세계관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고스란히 이게 드러난 단면이 아닌가. 이 현수막 논란이 비단 그냥 하나의 해프닝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근원적으로 민주당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명이 무엇보다 후지입니다. 해명이 아니고 변명인데 무슨 기획사 탓하고 뭐 마치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당 안팎에서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수정 에디터는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민주당에서는 이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업체가 제작한 것이지 총선 기획단과는 전혀 또 관계가 없다. 뭐 책임자 처벌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친명계 또 당 지도부에 썬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비명계 사인 모임 원칙과 상식입니다. 자, 당의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현수막 논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 실미도의 그 대사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뭐 기획사 탓을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당에서 지금도 이거 아예 검토 아예 안 했을 거야? 정말 아무도 안 봤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보다도 현수막을 걸지 마세요. 왜 현수막을 걸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 때문에 공해로 지금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피곤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면은 현수막을 걸지 않고 그 비용으로 뭔가를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참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용이라는 것이 되게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뭐 거칠게 하면 구리다.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 이거 들으면은 보면은 뭐 청년이든 아니든 야 민주당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민주당 찍어야 되겠네. 이러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있었던 선영아 사랑해보다도 못해요. 예, 궁금증이라도 유발을 했죠. 그거는. 20년 전요? 거의 20년 전 아닙니까? 선영아 사랑해라는 그 플래카드가 붙어가지고 도대체 선영이가 누구냐 뭐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마케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선영아 사랑을 팔지마 뭐 이런 홍보 문구도 붙고 막 이런 논쟁이 붙었는데 그거보다도 못한 좀 구린 좀 건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진짜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아예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뭔가를 새로운 전자정부 시대에 맞는 뭐 이런 우리나라 시대 테크놀로지 변화에 맞는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지 현수막에다가 이런 거 붙인다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좀 반성하십시오. 예. 요즘 관련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거든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거는 현수막은 자체 게시 기간을 정해서 그걸 게시하면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문구도 사실은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문구들 이외에 뭐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도 아니고 그리고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아닌 서로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 때문에 공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 문구를 딱 보니까 차라리 그냥 서로 욕을 해라.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현수막이 좀 황당했다.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은 청년들이 이런 환경에 내몰리는 그 맥락이나 배경, 구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값싸졌는지 스스로 좀 돌아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네. MZ세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두 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대구가 들썩거렸다고 봐야 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가 저녁 7시였는데 법무부 행사를 마치고 나서 동대구역에서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였다. 사인을 해주느라 돌아가는 이 기차 표를 취소를 하고 3시간인 뒤에 서울로 상경할 수 있었다. 이 정도면 뭐 총선 출마 직전 행보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기획되고 연출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광주에 갔는데 3시간 동안 사인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대구하고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분이에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서문시장을 갔듯이 그 뭐 이런 식으로 대구에 가가지고 뭔가의 시작점을 알리는 이런 이벤트를 좀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인기는 많죠, 보수층에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잠재력도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특히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긁어보지 않은 복권. 이건 제가 한 3달 전에 얘기한 건데 저한테 좀 허락 좀 받고 쓰시지.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담처럼 하셔가지고. 예.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고 한 반쯤만 긁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수 진영 내에서는 급격하게 조금 이를테면 보수 이탈을 막는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7.15%포인트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을 때 그때 그 정도로 그러면 한동훈이 만회할 수 있느냐, 중도층의 민심 위반을 만회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 차원의 얘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이준석 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한동훈의 구심력으로. 근데 전혀 다른 문제라서 글쎄 뭐 이거를 가지고 저는 뭐 총선용 행보라고 보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겠죠.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아바타로 나왔을 때 그러면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젊은 윤석열 한동훈이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젊고 잘생긴 윤석열. 그런 평가가 있나요? 제가 그런 평가를 여러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굴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이건 김준일 에디터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덧붙여서 박원석 전 의원께는 이 한동훈 장관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 된다면 일각에서 뭐 비대위원장설, 선대위원장설, 본부장설, 수도권 서울, 그다음에 지역은 서울 종로냐, 대구냐, 온갖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실상 출마 선언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제가 좀 실망스러운 대목은 이 보수 정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은 어려움은 늘 대구를 갑니다. 그것도 서문시장을 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구하고 연고도 없는데 그걸 따라하고 있는데 요즘 유행어가 대구 안 대구더라고요. 네, 한동훈 장관마저도 정치의 출발을 그렇게 하나? 그러면 좀 실망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첫 번째 들고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네. 정치를 하루도 안 해본 분이 갑자기 법무부 장관 옷을 벗자마자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하자.
그건 뭐 선거 망치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얘기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던 건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따박따박 받아치기, 그걸 묘하게 비틀면서 이러면서 이제 점수를 땄고 주목을 받았던 건데, 그게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해야 될 무게 있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매일매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하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때문에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혀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금 한심한 상황을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 그럼 필패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 지역인데요. 뭐 대구 출마설까지 나와요. 네, 대구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뭐 서울 종로설도 나오고요. 네, 뭐 그렇다면 너무 실망스럽고요.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로 가서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 그것도 저는 약간 판타지 소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같은 것처럼. 결국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 당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건 수도권 격전지에 나가서 주변 선거를 일정하게 견인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결과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격전지라는 건 이제 험지기 때문에, 그게 아닌 뭐 강남이나 혹은 대구 같은 그런 후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선거 지휘한다는 거는, 그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감각이나 능력이 마비됐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결과일 거다. 한동훈 장관의 능력은 그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네. 국회에서 말싸움 잘한다고 선거를 지휘한다? 아유, 그러면은 뭐 선거 지휘할 사람 한둘이 아니게요. 네. 말은 또 다들 잘하시니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50초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방송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이준석의 파괴력이 더 크냐, 한동훈의 파괴력이 더 크냐, 두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냐. 김준일 수석 에디터부터요. 일단 그러니까 그 파괴력을 측정하는 단위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선거 영향력. 아니 그러니까 선거 영향력이라는 거를 이제 의원을 몇 석을 가져올 것이냐, 뭐 아니면은 뭐 당 지지율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려면은 한동훈하고 이준석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데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좀 더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형 자체를 조금 더 바꾸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는 모르겠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좀 더 수성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지지율,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더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쉽지 않은 도전이다. 예. 박 의원님은요? 아니, 이번 총선에 한 장관이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비교를 해야 맞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선거에 트랙 레코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10년 정치를 하면서 선거에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단 말이죠. 이걸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 비교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총선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스코어를 만드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 결과를 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한동훈 두 분 모두 대구 안 대구 공통점이 있네요. 제가 요즘 많이 밀고 있습니다. 무리한가요? 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이스라엘 하마스 뉴스보다 먼저 자, 에이펙 관련된 이야기, 미국과 중국 정상이 드디어 1년 만에 만났네요. 네. 자, 분위기는 무려 4시간이나 회담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꽤 괜찮았다고 하는 건 뭔가 좀 가시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크게 이제 미국이 그동안 간절히 원하던 두 개가 해결이 됐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군의 고위급 소통 실무회담 재개하기로 했죠. 그 지난해 8월에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이제 분노에 차서 당시 모든 군사 소통 채널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서로 이걸 이제 차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판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은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요건 좀 열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중국이 전혀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이번에 그거 이제 다시 복원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펜타닐,
합성마약 문제거든요. 이 원료를 중국이 대고 중남미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요 고리에서 중국한테 계속해서 원료 수출 좀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중국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뭐 이러다가 지금은 알았어 그 회사들 내가 통제해줄게라고 합의를 해줬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만 보면은 바이든이 모든 걸 얻었고 시진핑 주석은 뭔가 못 얻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내어준 것 같죠. 네. 저는 사실 이 그 미중 정상회담에 물론 바이든도 외교적 성과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승리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 주석도 사실 중국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시 주석은 본인이 3연임을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화 했냐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지도자, 외교적으로 엄청난 유능한 지도자, 그리고 모든 어떤 세계 분쟁에 있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거든요. 뭐 시 주석이 더 이상 내부적으로 뭔가 인민들을 위해서 메이킹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관영 매체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네. 근데 외부적으로 중화 사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야라는 걸 시 주석이 직접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일단 바이든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유치를 했다라는 걸 중국 관영 매체가 막 부각시켜 줍니다.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장소가 아니라 굳이 다른 장소로 따로 마련을 했고 엄청난 환대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켰단 말이죠.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도 이제 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미중이라는 두 나라가 굉장히 불안해지면 전 세계가 다 힘들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이 악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마음을 놨어.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악수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국 재계 유력 인사들이 시 주석과의 만찬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거기에 참석하려고 아우성을 쳤다. 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시 주석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기어이 들어갔죠. 그 만찬. 그렇습니다. 그 뭐 정말 국제뉴스에서 보는 그 수많은 소위 말해서 와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주빈 테이블에 헤드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4만 달러라고 하죠. 5,200만 원. 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거기 원래 참가비가 26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헤드 테이블에 앉는 건 5,200만 원이었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 거기에 앉으려고 그 뭐 재계 인사들한테 5,200만 원이 뭐 돈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연설 앞에서 그 재계 인사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자,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이런 존재가 됐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딴 건 필요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네.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시진핑 주석을 찾아갈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대만 문제하고 수출 통제, 기술 관련이죠. 이 부분은 매끄럽게 다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이 양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 해협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입장인데 그건 미국이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고요.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첨단 기술 수출 금지시켜 놓은 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국가와 안보된 기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는 우리 수출 못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굉장히 원칙론적인 얘기여서 어차피 이거 입장차 못 좁힌다.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있는 원칙론적인 얘기 다 나왔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기대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 주석이 한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 있죠. 중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고 통일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만과의 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해시태그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해시태그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든 미국이든 공식 석상에서 이 말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내부 정치에 어떻게 이용될지 다 계산하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예, 각자 필요한 만큼 얘기 다 했다. 예, 서로 윈윈하는 정상회담이었다. 여하튼 전반적인 평가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훈훈했다, 훈풍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왜 기자회견 때 혼잣말이었나요? 여하튼 들리도록 했는데 독재자요? 독재자라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독재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상을 상당히 찌그러뜨릴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블링컨 장관이 엄청나게 수습을 했죠. 그 얘기를 왜 했느냐? 바이든이 저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매달리는 모습 보였잖아요. 네. 이렇게라도 정상회담 성사시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한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 그 공산주의인 중국한테 그렇게 무릎 꿇고 그런 모습 보여서야 되겠느냐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나 이런 공식석상에서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나 그런 자존심이 있어? 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중국이 이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양국 간의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예. 문제 삼아버리면 또 중국도 이번에 상당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그럼요. 자칫 또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주목했던 것은 중일 간의談判이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시 주석이 그 다음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요. 상당히 지금 중일 관계가 뭐 한중 관계나 뭐 한일 관계는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야 이거 한방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지난 8월에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직후에 곧바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나 할 말 할 거야 이러면서 앞에 대놓고 이거 규제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배출은 인류의 건강, 전 세계 해양 환경, 국제 공공이익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일본이 제발 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임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 오염수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이거는 어차피 좁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난 그래도 할 말 했어라는 건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호혜적인 관계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대화합시다라고 좋게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정말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 그러나 뭐 각자의 어떤 내부 정치 요소로는 활용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마이니치 신문이 이 회담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중국과 관계가 개선될까요? 라는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12%만이 그렇다. 72%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사람들도 이 정상회담이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성과를 사실은 판가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지금 KBS TV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알시파 병원. 네. 그 지하에 대해서 드론이 촬영을 했나요? 실제 터널이 있다. 그리고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방폭문도 설치되는 거 보면 하마스의 근거지가 맞는 것 같은데 CCTV까지 병원 입구로 들어오는 부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이것만 보면은 터널이 발견됐으니까 실제로 하마스 지휘본부가 여기 있었던 게 맞네. 자, 이스라엘이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국제전쟁법상 병원은 공격하면 안 되는 곳이지만 만약에 여기가 적의 지휘본부였다면은 병원으로서 보호 지휘를 잃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가자 지구 내에 익히 터널이 많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가 지휘본부로 사용됐다라는 증거로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이 병을 공격한 이유가 지휘본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제대로 하마스의 지휘본부였다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두고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발목이 잡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알시파 병원을 지휘본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 증거로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게 주목할 만한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뭐 당연히 뭐 탱크 동원하고 자체 국방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8조 원의 전쟁을 위한 빚을 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전쟁 이후 지금까지 8조 원 이상의 빚을 끌어왔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돈을 왜 조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채권 발행 있죠. 요거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별된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됐고요.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도대체 이자율 얼마짜리, 금리 얼마짜리 채권을 발행했을까? 일반적으로 지금 왜 경제 어떤 신용도가 떨어진 나라일수록 이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 시장에 돌고 있는 소문이 뭐냐면 4년 만기짜리는 6.25%, 8년 만기짜리는 6.5%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이거 돈 꽤 되는데? 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자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들어간 돈이 전쟁을 통해서 가자 지구의 인도적 참상을 극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여기에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이 채권을 사는 행위가 혐오스러운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전쟁하면 어디를 공격했고 어떤 성과를 올렸고 이런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떨어뜨리는 미사일 폭탄 하나하나가 다 수십억 원짜리 수백억 원짜리 돈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자체 국가 재정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바모스 스페인어입니다. 뭐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를 쓰니까요. 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출이 있었는데 극우 대통령이 선출돼서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또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 사람이 그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경제학자 출신의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르헨티나가 워낙 경제적으로 힘든 지 오래됐고 뭐 인플레이션은 140%대다. 그리고 국민의 40%가 빈곤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변해서 극단적인 공약을 이야기한 이 사람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본인들의 페소화를 달러로 대체하겠다. 중앙은행 폐쇄하겠다. 장기 매매를 허용하겠다. 공공보조금 다 삭감하겠다. 문화, 교육, 환경, 여성 이런 부서들 정부 지출금만 잡아먹는 데니까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속 시원할 것 같아서 뽑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 부호를 찍고 있고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돼버리면 중남미가 다 같이 좀 힘들어지겠죠. 제가 한 보도를 봤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메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뉴스 쉽고 또 유익한 정보를 포함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